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시원한 아프리카로 오세요. 제가 올 때 한국 오기 직전까지 너무 추워서 밤에 잘 때 오리털 이불 덮고 발발발 떨면서 아이고 춥다. 이 밤이 언제 지나가노? 믿어지십니까? 아프리카는 알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 곳이 참 아프리카입니다. 어떤 제가 존경하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얼마 전에 책을 내셨어요. 책 제목이 아프리카로 가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전 속으로 저 책 제목이 그렇다. 아프리카로 가자가 뭐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프리카로 가자 그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 사모님께서 아이들 넷을 데리고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같이 올 때 얼마나 그 각오가 비장했으면 우리 얘들아 우리 이제 아프리카로 가자 그러고 왔을까. 여러분 한 번도 아프리카 안 와보셨죠? 선교지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주 파송교회, 후원교회에서 단기팀 한 번도 안 와본 선교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참 머나먼 곳이고 오기 힘든 곳이고 또 오려면 경비도 너무 많이 들고 아마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교회에서도 아프리카까지 보내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그래서 제가 단 한 번도 우리 케냐로 와주세요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아프리카로 왜 가야 할까? 원래는 처음 생각한 것은 아프리카로 가자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나오자였어요. 케냐에는 별로 이렇게 특별히 마사이마라 그 국립공원 거기 외에는 나이로비에 오면은 관광할 만한 곳은 사실 없어요.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케냐 나이로비에 떨어지면 그 첫날은 이제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날 버스를 타고 멀리 가는데 그러면 나이로비에서 쉬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모시고 가서 아프리카를 보여주나 했는데 보여줄 곳이 없는데 이제 대개는 딱 두 군데 가요. 하나는 국립박물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렌 빌렉센 뮤지엄이라고 하는 박물관이에요. 옛날 1985년도에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가 아주 히트를 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아카데미상 7개인가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의 여주인공의 이름이 카렌이에요. 네, 카렌이라고 하는 여자가 저기 덴마크에서 아프리카 케냐까지 와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커피 농장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매일 사냥만 나가고 또 커피 농장은 잘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불에 타서 비들을 얻어서 했던 농장 사업은 망하고 또 남편이 배신을 해서 남편을 하고 이제 헤어진 그런 상황인데 그 카렌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제 애인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 애인마저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가 모든 것 사랑도 잃고 돈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할 수 없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 끝까지 외지인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 그게 이제 그 스토리예요. 근데 이 케냐에 많은 지명들이 있어요.
도로 이름이나 어떤 지명이 있는데, 케냐가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대부분의 그 지명을 다 바꿨는데, 그 여자가 살았던 지역의 이름은 바꾸지 않았어요. 카렌이에요. 지금도 카렌.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에서 그 여자가 살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했어요. 농장의 일꾼들을 보고 또 아이들 보니까 일하다가 보면 상처가 나고 다치기도 하면은 자기가 계속 약을 구해다가 치료도 해줬고, 애들이 교육을 못 받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도 했고, 이제 거기 그 부족장이 기쿠유 사람인데, 그 할아버지가 처음에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 애들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안 된대요. 애들 교육시키면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애들은 요만큼 알아야지 어른보다 더 많이 알면은 부족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여자가 그 동네 사람들 섬기고 돌보고 하는 그 마음의 진정을 알아서, 이제 너는 가르쳐줘도 좋아.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학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에 그 여자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아프리카를 떠나게 됐을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수백 명의 그 현지 일꾼들, 그 영국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이 여자가 떠나고 나니까 그 땅 밖으로 영국 식민 정책에 의해서 다 외지로, 먼 곳으로 보내는, 강제로 퇴거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 여자가 영국 총독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보통은 그래도 이제 옛날에는 서양 사람들의 그 개념 속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그게 아니고 반대로 여자한테 남자가 무릎을 꿇고 춤을 청한다든지, 근데 총독에게 무릎을 꿇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면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 가서 살 거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살 곳을 정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때 영국 총독이, 자기는 이제 허락할 마음이 없는, 근데 그 옆에 영국 총독의 부인이 있다가 You have my word, 내가 이 남편 설득해서 그렇게 해줄 거야, 너 가서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현지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도왔던 것이 이 지역의 현지인들 마음속에는 깊이 남아 있어서, 그 지역의 이름은 벌써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카렌이고, 그리고 그 박물관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가, 선교사가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의 하나의 힌트를 얻었다고 할까? 이분들이 기억하는 선교사, 이분들이 감사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카렌의 삶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는 없잖아요. 선교,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사람마다, 아마 우리 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선교, 아니면 우리 브레너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선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이 섬김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 와서 최근에 한 건널목에서 3사람 정도의 전도자를 만났어요. 근데 한 분은 막 목소리도 그 옛날 약 파시는 분들 하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시고, 또 한 분은 뭐 말짱하게 생기셨는데 이제 전도를 하시고, 근데 그냥 솔직하게 저는 그분들의 그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잘하신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전 솔직하게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창피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그런 마음이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기독교가 훌륭한 일들을 과거에도 많이 했지만 최근에 우리에게 들리는 많은 소식들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자랑스럽게 만들지 못하는, 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기 참 힘든 그런 내용들이 너무 자주 들려왔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그 SNS를 통해서 글을 어떤 택시기사, 대전에서 일하시는 그 택시기사로 일하시는 분이 글을 올린 걸 하나 읽었어요.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픈 이사, 믿거나 말거나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여학생이 이사를 했다. 보증금 50만 원이 있는데 문고리 고장 비용, 이사, 청소비 등 몇만 원을 보증금에서 제하는 분쟁, 그리고 택시로 이삿짐을 해결하는 부탁을 해서 겨우 해결을 했다. 그 문고리는 원래 고장이었고 이사, 청소비는 안 받아도 될 듯한데 내 기준으로 야박하게 집주인은 그것을 제하고 주었다. 집주인은 위층에 교회를 하는 목사 부부였다. 섭섭함에 눈물을 찔끔하는 학생과 짐을 택시에 싣고 겨우 한남대 근처로 갔는데 이번엔 외국인에겐 방을 안 준다고 해서 한참 헤매다 겨우 오래된 방을 구해서 이사를 했다. 사랑, 긍휼, 온유,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단어를 독점하며 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작 의미는 모르는 것은 아닌지 먼저 믿은 우리들이 대각성이 필요하다. 이사는 정말 피곤하다. 좀 화가 나서 고자질을 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분이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 통합 측은 좀 잘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마크 있잖아요. 그 초록색하고 빨간색 이렇게 십자가 있는 딱 그 교회 마크,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는 섬김이, 세상을 향한 섬김이 없는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폐허가 바로 믿고 서로를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 아마 내년에는 바로 믿고 이웃을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였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해봤어요. 오늘 읽은 본문 시편 67편은 선교의 시편이라고 그래요. 시편은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주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경으로, 경전으로 이해하고 읽었던 그런 성경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도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의 만 백성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만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땅, 어떤 나라도, 케냐나 대한민국이나 또 브라질이나 콜롬비아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촉구하는 선교의 기도, 선교의 시편이 바로 이 67편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조금 더 다른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근데
저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인류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 긍휼히 여기심이고, 그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긍휼하는 그 마음이 막 크셨던 분이에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저희가 기진하여 돌아가다가 쓰러질까 함이라. 그러니까 배고픔, 사람들의 배고픔 그 자체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실 때 그 여인 하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먼 데를 찾아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땅, 유대인은 남자가 지나가지 않는 그 돌아서 가야 되는 그 땅을 기꺼이 찾아가신 것은 불쌍히 여기신 말, 섬기는 마음. 많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지만, 나를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천당 가라, 그런 메시지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사역의 대부분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는,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시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 땅에 선교하려고 한다면 이제 말은 멈추고 예수 믿으세요. 물론 예수 믿으세요 그 말도 해야지 알겠죠.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실제 저희 집사람, 우리 진은연 선교사가 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오늘 저희가 케냐에서 하고 있는 마지막 사역들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991년에 신혼부부로 신일교회에 왔어요. 34년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마이크가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997년에 신일교회 파송을 받아서 케냐에 갔습니다. 네, 저렇게 어린 두 딸, 5살, 3살 딸을 데리고 케냐에 가서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이제는 독립해서 스위스와 캐나다에서 세계보건 전문가와 기독교 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교지에는 저희 둘만 남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대륙은 굉장히 큰데요. 5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55개 국가가 있습니다. 케냐는 어느 지역에 속할까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앙. 케냐는 동부에 속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케냐 주변에는 5개의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네, 케냐 지도를 또 자세히 보시면 저기 도시의 이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주로 사람들이 살면서 농사를 짓고 또 장사를 하는 지역들이고, 저 북쪽이나 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들은 이렇게 드문드문 도시들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사막이나 반사막 지역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주 멋진 도시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가 수도인 어딜까요? 나이로비예요. 맞습니다. 나이로비는 최근에 중국에서 그 차관을 얻어서 고속도로를 사방 뻥뻥 뚫으면서 아주 굉장히 현대적인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저게 공항으로 가는 공항 고속도로예요. 유료이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서 아주 편안하게 빨리 공항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생겼습니다. 네, 저희가 일하고 있는 지역은 동부 아프리카 장로교 대학교 캠퍼스인데요.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끼꾸유라고 하는 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는 지역 이름이 끼꾸유입니다. 끼꾸유는 나이로비 시내에서 차로 한 40분 정도 달리면 나오는 서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에 장로교 대학교가 있고 저희가 그 안에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한국교회 도움으로 2017년에 헌당한 기독교 교육센터예요. 여러 가지 형태와 사이즈의 강의실들이 있고요.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또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자료를 보관하는 방이 있습니다. 처음 이 기독교 교육센터를 그 캠퍼스에 세울 때 한국 교회와 케냐 교회가 약속한 게 있었어요. 첫 5년 동안은 한국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고, 두 번째 5년은 함께 운영하고, 세 번째 운영은 케냐 쪽으로 주도권을 넘기는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5년 동안 저희가 주로 한 사역은 기독교 교육 2년 과정을 운영해서 기독교 교육 지도자를 키우는 것과 교회 음악 1년 과정을 운영해서 지도자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 학생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업을 받고 실습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 교육뿐 아니라 또 찬양하면서 교회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실습과 현장 방문들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2022년에 처음으로 졸업식을 했는데요. 진경 총회장님을 모시고 코로나 중이었지만 마스크를 쓰고 저렇게 졸업식을 했습니다. 졸업식 사진에 보면 저 오른쪽에 있는 남학생이 보이시죠? 이 학생이 누구냐 하면 2016년에 신일교회가 한국에 불러서 공부를 시켰던 기통가 목사님 기억나세요? 네, 기통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의 전도사님의 큰아들이에요. 이 학생은 케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전기공학과 전공을 3학년까지 하다가 너무나 음악이 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중에 기통가 목사님의 소개로 저희 센터에 오게 돼서 1년 동안 공부를 잘했고, 지금은 국립대 음악대에 진학해서 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이 학생을 장학금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네, 저희가 두 번째 5년 동안 하고 있는 사역은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육과 대학 인근에서 가장 가난한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돕는 일입니다. 네, 초등학교 교육 과정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음악, 미술, 체육, 프랑스어, 컴퓨터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교육 과정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교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1주, 2주, 3주 뭐 기간은 약간씩 다른데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 전에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날마다 학생들과 교사들과 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마지막 날은 저렇게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저 상자에 넣고 함께 기도합니다. 보시면 다 주황색 가운을 입고 계신데요. 보통 저거 한국에서는 성가대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어떤 교회가 성가대 가운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가대로 쓸 일은 없어서 제가 수료식이나 뭐 졸업식을 할 때마다 저렇게 가운을 사용하는데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 이 학교는 저희 대학 인근에서 정말 가난한 아이들이 다니는데 성인 한 명이 하루에 받는 일당이 한 10,000원 정도 된다면 이 학교는 한 달에 5,000원을 아이들의 점심값을 위해서 받는 학교예요. 그런데도 그 학비를 내지 못해서 수시로 아이들이 집으로 쫓겨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기관을 시작했는데 이제 교육기관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방 보셨지만 교실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서 아이들이 뭐 의자는 있지만 등받이가 없고 아니면 그냥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책상도 뭐 너무 낡고 뭐 뚜껑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사역에 뛰어들게 됐어요. 저기 의자를 고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그 옆에 보면 또 막 그 책상을 페인트 칠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저 양철 벽이 보이세요? 책상을 고치고 있는 그 뒷면인데 그게 저희 집 마당이에요. 한 번도 저희 집을 어느 교회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예, 저희 집은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대학에서 준 교수 사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10년째 살고 있어요. 그 아래 보시면 아이들이 새로 만들어준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행복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또 교실이 너무 컴컴하기 때문에 화이트보드를 사줘서 아이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2016년까지는 지역교회 목회도 하고 신학생도 많이 가르쳤는데 이 노년에 새로운 소명과 재능을 발견하게 됐어요. 뭘까요? 이제는 육의 양식 또 먹여야 한다. 그래서 요리를 너무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연수를 마치거나 학생들이 캠프를 마칠 때 멋진 그 만찬상을 이 선교사가 직접 만드는 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직접 생선을 잡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국식 양념통닭도 아주 잘 만듭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다시 그 가난한 학교의 학생들을 저희 센터에 불러서 한국에서 오는 자원봉사자가 있을 때는 저렇게 1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체육 캠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음악 캠프를 해서 아이들에게 리코더나 뭐 여러 가지 악기, 음악 이론 같은 걸 가르칩니다. 2022년에는 8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쭉 리코더를 배워가지고 그 학년 말 방학을 하는 10월 말에 전교생 앞에서 성탄 찬양을 한 20곡 정도 아주 멋지게 화음을 넣어서 연주를 했어요. 네, 정규적으로 하고 있는 수업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8학년 반 여학생들인데요. 한국에서 가져간 성경적 진로 탐색 성경 공부를 가지고 1년 동안 꾸준히 해서 마지막에 수료한 모습이에요. 여전히 성가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수료식 복장으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센터에서 저희들끼리 이제 수료식을 하고요. 학교에 가서는 저렇게 전교생 앞에서 한국에서 사가지고 간 박사모를 씌워가지고 수료식을 합니다. 이 학생은 남수단에서 전쟁을 피해서 온 얄랏이라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오지 못하고 이모 집에 얹혀 살면서 공부를 하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제가 큰 고목에 붙은 매미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 학생의 꿈은 패션 모델이 되는 거래요. 네, 정규 수업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미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 가끔은 아이스크림 파티도 하고요. 네, 미술 그린 걸 서로 소개하면서 자기 인생 이야기도 하고, 네, 특별히 금요일 오후에는 상담과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 교실을 종이 접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으로 또 음악 교육을 하는데, 교과서에는 들어가 있지만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배우는데, 한국에 이렇게 나왔다 갈 때마다 저희가 당근마켓으로 리코더나 뭐 멜로디언 이런 악기를 잔뜩 구해서 붙이고 가요. 그러면 케냐에서 그걸 받아갖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사용합니다. 또 새로 프랑스어 수업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가게 돼서 프랑스어를 처음 배워보는 아이들이 얼마나 신기하면서 열심히 배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서로 프랑스어로 이름을 소개하고 어디 사는지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이들에게 그룹 토의 하는 시간도 주고요. 매주 월요일 수업 시간 전에는 구구단 시험을 봅니다. 이 아이들이 5학년인데 워낙 가난한 아이들이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선생님들도 이렇게 수준 높은 선생님들이 아니다 보니까 5학년이지만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첫 수업의 시작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구구단 시험을 일제히 봅니다. 그래서 통과하면 다음 단으로 가고, 또 안 되면 또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7분 동안에 48문제를 모두 풀어야만 다음 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끔 헌금이 올 때마다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학비를 대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3,000원만 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물가가 올라서 5,000원이 됐지만, 그걸 내지 못해서 집으로 쫓겨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왼쪽에 보면 교장 선생님이 보여준 아이들의 등록금 납부 현황인데, 저렇게 거의 뭐 1,000원, 500원 이렇게 매번 내는데도 그 5,000원을 채우지 못해서 아이들이 집으로 돌려보냄을 받게 돼요. 한국에서 이렇게 학생들이나 뭐 교회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보내주시면 저렇게 영수증을 다 떼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보내서 집으로 보냅니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나 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간식 좀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보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가방에 한 한국 돈으로 5,000원 정도 되는 간식을 가득 채워서 아이들이 어쩌면 평생 먹어볼 수도 없는 큰 사과 같은 걸 넣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두 학교에서 약 190명 정도의 아이들이 저 간식 가방을 받았어요. 이 학교가 원래는 길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 그 식사를 도와주는 구호기관이었다가 학교가 됐는데, 왼쪽에 있는 모습이 원래 이제 학교가 있던 자리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땅이다 보니까 작년에 이곳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부지를 캐나다에 있는 어떤 선교단체 이름으로 사서 학교를 짓게 됐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주 저희가 차로도 들어갈 수 없는, 비가 올 때는 물론이고 비가 안 와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산골짜기에다가 학교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저게 다 양철 교실이거든요. 근데 땅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이들을 좀 도와주라고 헌금을 보내주셔서 저희 센터 마당에서 이선교사가 용접공 부르고 페인트공 불러가지고 그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틀을 만든 다음에, 차가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렇게 당나귀를 불러가지고 당나귀 수레에다가 이제 그네 만들 그 재료들을 실어서 보내고 있어요. 이번에 와서 한국의 아파트마다 있는 그 튼튼한 그네 보셨죠? 그거를 이제 2세트를 사갖고 이미 케냐로 배로 보냈습니다. 이번에 10월에 돌아가면 그 놀이터를 아이들에게 완성해 줄 거예요. 네, 저희가 그동안 마사이 마라 지역에 있는 남자 고아원을 건축하고 도와줬었는데요. 원래는 이게 저희가 한국 교회가 건축하고 케냐 교회가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거의 초기부터 그 고아원에 있는 남자 아이들을 돕게 되었었어요. 이제 마사이 마라 지역 아주 가까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한 2시간 정도 뭐 신호등도 없이 쌩쌩 달려서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교회에 그 고아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이선교사는 이제 그 일원으로 함께 참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32명의 남자아이들로 시작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이 고아원을 떠나기 때문에 아이들을 계속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우리는 이제 이 사역을 접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막내들 6명이 기숙학교로 옮기면서 공식적으로 이 고아원 사역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큰 그림이 그 고아원 초기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 아주 땅꼬마 초등학생이었던 아이 중에 나이로비에 케냐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맛있는 일식집의 그 요리사가 된 아이가 있어요. 이름이 제임스인데 이 아이는 주로 일식 요리사로서 퓨전 스시라고 해 뭐 아보카도도 넣고 망고도 넣고 해서 이렇게 롤을 해서 잘라주는 그런 거 전문가가 됐어요. 나이로비에 오신다면 저희가 그 식당에 가서 저희 아들이 만든 스시를 대접하겠습니다. 2010년에 고아원에 아이들이 저렇게 많았는데 2020년, 23년에는 이제 막내들이 기숙학교에 갈 만큼 더 이상 고아원에 아이들이 없어서 그 사역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케냐는 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 작년에는 그 세금을 올리고 너무 많이 올리고 이러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시위가 이제 대통령 내려와라 이렇게 하야 시위로 이어지면서 나라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됐어요. 시위를 하면 보통 큰 고속도로를 다 막고 거기다 타이어를 불태우기 때문에 온 나라가 멈추게 됩니다. 일주일에 뭐 화요일, 목요일, 이틀 우리가 시위를 하겠다. 그러면 온 나라가 그걸 지켜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특별히 최근에는 이제 테러에 대한 경고가 있어서 저희 한국 대사관에서 내려오기를 테러가 조만간에 있을 예정이니까 어디서 총소리를 듣거든 반대 방향으로 뛰어라.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숨어라. 또 그것마저도 안 되면 할 수 없다면 싸워라. 이런 식으로 행동 요령이 내려올 만큼 굉장히 늘 치안이 불안하고 선교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모슬림 지역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늘 그렇게 생명과 사역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기독교 교육센터가 학교 현장과 교사들과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